안녕하세요. 중국 회계 13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벌써 13주차 수업이에요. 13주차에서는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주차에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정리하고 그 다음 주 이제 15주차 되겠죠. 15주차 6월 10일 날 되겠죠. 6월 10일 날에는 기말고사를 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 보고 한 학기가 마무리가 돼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이제 현금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현금표에 대한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의의와 그 다음에 유용성이겠죠. 현금표의 유용성, 그 다음에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업활동 구분. 기업활동에는 회계원리 제일 처음 첫 시간에 공부했었죠. 어떤 것도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기업활동에는 제일 처음에 영업활동을 하죠. 영업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무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죠. 재무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이 되겠죠. 자금을 조달하는 활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투자활동이겠죠. 투자활동은 어떤 물건을 이제 사게 되는 거지. 토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것을 사거나 파는 거, 그러니까 취득이나 처분하는 활동, 이런 활동들이 투자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이죠. 영업 활동은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 이런 활동들이 영업 활동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활동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죠.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은 직접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이제 프린터 보도록 할게요. 프린터 보세요. 제일 처음에 보시면 이제 현금흐름표의 기초가 나오죠. 현금흐름표의 기초에서 이제 첫 번째 의의가 나와요. 의의를 읽어보시면요. 한 회계기간 동안, 그러니까 회계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유입과 그 다음에 현금 유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이것이 현금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미하는 이제 네 가지 재무제표가 있죠. 재무제표 중에 첫 번째 뭐가 있었죠? 재무상태표가 있었죠.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본변동표.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현금흐름표. 이제 네 번째 현금표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표라고 하는 것은요,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현금 흐름 정보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작성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기업 활동 세 가지 활동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영업 활동,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 활동, 그다음에 세 번째 재무 활동. 이게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나타내는 보고서, 이것이 현금표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이제 유용성과 한계점이 나오죠. 유용성과 한계. 첫 번째 유용성. 유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5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의 평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현금 창출 능력의 평가와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모형의 개발.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유 가능성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사적 현금 흐름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다음 다섯 번째 기록해 두세요.
이제 다섯 번째, 과거에 추정한 미래 현금 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유용성 갖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추정한 미래 현금 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되세요. 정리되셨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유용성 볼게요. 첫 번째는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정하는 능력의 평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순자산에 변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유용성,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순자산의 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순자산의 변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 구조 알 수 있겠죠. 재무 구조. 재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유동성을 알 수 있겠죠. 유동성. 그 다음에 지급 능력. 이것을 알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변화하는 상황 그리고 기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현금표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유용성을 갖는다. 결국은요. 순자산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 구조 그 다음에 변화하는 상황과 기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미래 현금 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조절하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용성을 갖게 된다라는 첫 번째 유용성을 나타내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보시면 현금 창출 능력의 평가와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모형의 개발. 그래서 결국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유용성을 보시면 현금의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두 번째는요, 현금의 창출 능력을 통해서 현금 창출 능력의 평가와 다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비교 평가하는 모형에 개발할 수 있다라는 유용성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보시면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 제고.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는요,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성과에 대한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유용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3번. 동일한 거래와 사건이 있는데 서로 다른 회계 처리,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이제 유용 자산을 보시면 어떤 것은 정률법으로 회계 처리하고 어떤 것은 뭐 이중 체감법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발생하는 영향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가 되겠죠. 그런 것을 제거함으로써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회계 처리를 없애임으로써 비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요, 역사적 현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유용성을 보시면요, 미래 현금의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기 그리고 확실성에 대한 지표로서 자주 사용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역사적 현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유용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보시면요, 이제 과거에 추정한 미래 현금 흐름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는요, 수익성이라든지 순현금 흐름의 간의 관계, 그리고 물가 변동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유용성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섯 가지 유용성을 잘 정리해 두세요. 과제하신 분은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이제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점. 한계점은 세 가지 한계를 가지게 되겠죠. 첫 번째 한계점.
현금주의에 기초하게 되겠죠. 현금표는 현금주의에 기초하게 된다. 그래서 현금주의에 기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회계라고 하는 것은 발생주의에 기반을 두는 거죠. 발생주의에 기반을 두는데 이것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회계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행회계와 다른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현금주의에 기초한다는 한계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은 발생주의에 기반하게 되는데 현금표는 현금주의에 기초하게 된다. 이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한계점이 있다. 두 번째, 자의적인 자금 개념. 자의적인 자금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유동자산 중에 당자자산, 당자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되겠죠. 그것이 자금이라는 개념으로서 쓰인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자금의 한계점이 있겠죠. 현금 자금의 한계점. 이것은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에는 순운전 자본 개념 그리고 총 재무 자본 개념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다라는 한계점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현금 자금에 대한 한계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정리했죠. 개념과 그 다음에 현금표의 유용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기업활동 구분이 되겠죠. 기업활동 구분. 기업활동에는 세 가지 활동, 영업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투자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기업활동의 구분 보시면요.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 흐름을 영업활동, 그 다음에 투자활동, 재무활동을 분류하고 보고하게 된다. 그래서 현금표 보시면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의 현금 흐름,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 현금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기초 현금이 나오고 변화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기말 현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말 현금이 재무상태표에 현금과 현금성 자산에 기록이 되는 거죠. 정리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의 거래에서 하나의 활동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의 거래에는 서로 다른 활동으로 분류되는 현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보시면 이자와 차입금을 함께 상환하는 경우,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경우가 되겠죠. 갚는 경우. 그래서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것은 영업활동에 볼 수가 있어요. 영업활동. 반면에 이제 원금을 주는 것은 재무활동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빌리게 되겠죠. 돈을 빌린 활동이 재무활동이 되겠죠. 재무활동이고 그러면 이자를 갚게 되면은 이자를 갚는 것은 영업활동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금을 갚는 것은 재무활동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활동을 정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영업 활동이 나오죠. 영업 활동. 기업의 주요 수익 창출 활동 그리고 투자 활동이나 재무 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 이것을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영업 활동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자 활동이겠죠. 투자 활동. 투자 활동은요 장기성 자산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 투자 자산의 취득과 처분 활동 이것이 투자 활동이 되겠죠. 투자 활동은요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 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재무 활동이 나오죠. 재무 활동은요 기업의 납입 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그리고 구성 내용의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이라는 것이 재무 활동이 되겠죠. 재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현금에 대한 자본 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이런 것이 이제 재무 활동이 되겠죠. 세 가지 활동 정리되셨죠?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러한 세 가지 활동에 대한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나타내는 것이 현금표다. 이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 정리하게 되면 제일 친숙한 재무지표가 되겠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에는 자산과 부채, 자본이 기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은 차변.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차변 쪽에 나타나는 것은요 자금의 사용한 내역을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자금의 사용 내역이라든지 운용 내역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의 대변. 대변 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는데 부채와 자본 나타내는 것은 자금의 조달 내역을 나타나게 되겠죠. 자금의 조달 내역.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이 되겠죠. 타인으로부터 빌린 자본. 그 다음에 자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이 되겠죠.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재무상태표의 대변적 부채와 자본 이거는 자금의 조달 내역을 나타내게 되니까 이것은 재무활동이 되겠죠. 재무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달했죠. 자금을 조달했으니까 이 자금을 어떻게 쓸지 사용 내역을 나타내게 되겠죠. 사용하는 것은 이제 자산을 사는 것, 그것이 이제 투자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재무 상태표의 차변 쪽에 주로 나타나는 것은 투자 활동이 되겠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의 차변 쪽에는 주로 투자 활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재무 상태표의 대변 쪽에는 재무 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차변 쪽, 그 다음에 대변 쪽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영업 활동이죠. 나머지 활동들. 이러한 것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산의 변동, 그 다음에 부채의 변동,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 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제 남는 부분이 현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활동 중에서 결국 잔액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잔액이 현금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배우는 내용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여기에서 정리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기업 활동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죠. 손익계산서 정리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매출액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출 원가. 그 다음에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주게 되면 매출 총 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판매비, 관리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 관리비를 차감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영업의 수익과 비용을 차감해서 마지막에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이제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제 영업 활동이 되겠죠. 영업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부분, 그러니까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쪽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투자활동,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기업활동 구분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시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오게 되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래서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대한 기초 개념. 첫 번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요. 직접법과 간접법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접법에 대해서 보시면요. 직접법은 총 현금 이익과 총 현금 유출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접법에서는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첫 번째는 단순한 이제 회계 기록에 나타나게 되겠죠. 회계 기록.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출, 그다음에 매출 원가, 그 밖에 포괄손익 계산서 항목에 다음 항목을 조정한다. 첫 번째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 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 채무의 변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기타 비현금 항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활동,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으로 분류되는 기타 항목들 이런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간접법은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 단기 순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간접법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부터 시작이 되겠죠.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간접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단기 순손익의 현금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그리고 가구 또는 미래 영업활동 현금 유입이나 현금 유출의 이연 또는 발생하는 것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이나 재무활동 현금과 관련된 손익 항목의 영향을 조정해서 표시하는 방법 이것이 간접법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에는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직접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법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법이 이제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재고 자산과 영업활동에 관련된 채권 채무의 변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리고 충당 부채, 그리고 이연법인세, 외환산 손익, 미배분 관계 기업의 이익, 그리고 미배분, 비지배 지분과 같은 비현금 항목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활동 현금으로 분류되는 기타 모든 항목 이런 것이 간접법에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현금표 양식이 나오죠. 현금표 양식은요. 프린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영업활동 현금이 나오게 되죠. 영업활동 현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두 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직접법에 의해서 작성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간접법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직접법으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간접법을 하더라도 직접법에 의해서 현금표를 작성하라 그러한 규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투자활동의 현금이 있겠죠. 투자활동 현금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 처분 그다음 것이 투자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활동. 재무활동은 주식과 관련된 것이 있겠죠. 그 다음에 차입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가 유상증자. 그러니까 자본을 늘리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장기 차입금, 돈을 빌리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금융 리스 부채 지급 이런 것은 재무활동의 현금에 해당이 된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증감이 나타나게 되겠죠. 증감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초 현금을 가산해서 기말 현금을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말 현금, 이 기말 현금은 재무 상태표의 자산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의 기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